천안 안서동에서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천안에서 인테리어 전공을 했습니다. 천안은 대학이 많죠. 그래서 자치촌도 많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특히 안서동은 전국에서도 꽤나 큰 자치촌일 겁니다. 어쨌든 배경과 주인공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신입생으로 천안으로 오던 2001년으로 거슬러 가네요. 개강을 앞둔 2월 말쯤, 전 자취방을 구하러 어머니와 함께 안서동에서 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월 말이면 웬만한 방들은 다 계약이 끝나서 좋은 방을 얻기가 불가능하죠. 하루를 꼬박 돌아다녀도 괜찮은 가격에 시설 좋은 방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안서 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건물에 가보니 마침 방이 하나가 남았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방도 꽤 크고 좋더군요. 주인 아주머니는 방도 하나 남았고 빨리 방을 채워야 좋을 테니 다른 방보다 30만 원 싸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땐 마냥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방만 싸게 준다는 게. 어쨌든 부랴부랴 이사를 하고 전 앞으로 살게 돼 31호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자취를 한다는 게 설레고 무섭더라고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직 살림살이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을 때라 그 넓은 방에 이부자리 하나만 펴놓고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방문 위쪽 천장에 도배된 벽지가 한 부분만 누렇게 변색이 됐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벽지는 길게 반복해서 바르죠. 새로 도배를 했을 텐데 유난히 그 부분, 마치 꽃관 크기 정도의 그 부분이 색이 달라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밤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별일 없이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하루하루를 놀고 과제를 하며 보내고 있었죠. 이상한 일은 체육대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학년이라 잘하든 못하든 전 종목을 열심히 뛰고 뒤풀이에 가기 위해서 씻으려고 잠시 집에 들렀죠. 세수만 대충 하고 가려던 저는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얼굴에 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위엔 거울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왜 세수를 하고 자기 얼굴을 한 번쯤 보지 않나요? 그날 저도 얼굴에 두어 번 물을 묻힌 다음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쳐 올라온 얼굴이 순간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박하니 다시 제 얼굴이더군요. 지금도 생각나지만 얼굴에 물기가 묻은 상태라 눈에 방울이 맺혀 잘못 본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본 건 쌍꺼풀이 있는 무섭게 생기고도 크고 예쁜 눈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얼른 얼굴을 닦고 뒤풀이 장소로 갔죠.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조별 작업을 하느라 우리 집에서 도면을 쳐서 학교에 가서 모델을 만들던 날이었죠. 밤 10시 30분쯤 됐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 도면을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방문을 열고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평소와 같이 무심코 왼편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시죠? 오래된 형광등은 깜빡깜빡하며 켜지는 거. 형광등이 처음 번쩍하며 켜지자 방바닥에 널브러진 도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눈동자를 옮겼죠.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불이 꺼지더군요. 그리고 불이 켜지더군요.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왜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지면 눈에 잔상이 남잖아요. 특히 밝은색 물체는 더 오래 남죠. 도면이 흰색이고 5장 정도 바닥에 있었는데 두 번째 불이 켜졌다 꺼지면서 내 눈에 남은 잔상은 도면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그야말로 찰나라서 짐작하셨겠지만 완전히 불이 켜졌을 땐 원래 도면밖에 보이지 않았죠. 전 도면도 안 챙기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학교로 뛰어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진 서막이었고요.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시시란 걸 하게 됐습니다. 1학년 때라 시시가 많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커플을 포함한 두 커플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흥청망청 마시다 보니 새벽이 가까워지더군요. 당시 제 여자친구도 타지 사람이었기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3시쯤 되니 집에 자러 간다고 가더군요. 그래서 셋이서 계속 술자를 기울이다가 남은 여자애 하나도 잔다며 자리를 펴고 눕더라고요. 걔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새벽에 들어가 불편하게 하기 싫다며 남자친구도 있고 해서 제 방에서 잤습니다. 걔가 누우면서 하는 얘기가 6시에 자기네 집에 가서 씻고 학교 가게 깨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저랑 남은 남자 형이랑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6시까지 마시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기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술 기운에 비몽사몽간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제 뒤에 있던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엑스야 언제 왔어? 라는 거였습니다. 엑스는 집에 자러 간 제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저랑 형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죠. 그 여자애는 잠시 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야 너 학교 못 가겠다 술이 떡이 됐네 하며 대충 웃으며 다시 재워버렸고 끝내 우린 아무도 학교에 못 갔죠. 그날 오후에 해장을 하러 넷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죠. 여자애가 하는 말이 제가 깨어서 저랑 형을 보고 나니 그 뒤에 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형 뒤에 앉아서 두 발을 양팔로 감싸 안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도 단발머리에 꽤나 동안인지라 착각을 했겠죠. 술도 취했고 다시 한번 소름을 돋게 만든 건 그 여자아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첫날 방문 위쪽 누렇게 뜬 도배 자국이 있던 그 아래 도면을 찾으러 갔던 제가 잔상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였던 거라는 겁니다. 그 자취방에 뭔가 다른 존재,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일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 학과 사람들이 저는 몰라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을 정도였죠. 한 번은 축제 마지막 날 전 학년이 모여서 뒤풀이를 하고 1학년 남자들 대부분이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학년이 41명이었는데 11명이 남자였죠. 그 10명 중에서 저랑 재수한 형이 안 자고 새벽 5시까지 귀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시간이었죠. 아무튼 그동안 겪고 들었던 귀신 얘기를 한창 했습니다. 해가 뜰 때쯤에야 우린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수업을 갔다가 다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 줄줄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4명이 가위를 눌렸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옆에서 남자 둘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아마 그건 그 시간 자고 있지 않던 저랑 형이 이야기하는 소리였겠죠. 다들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가위로 착각한 거라 말을 했지만 가위 눌린 당사자들은 분명히 가위에 눌렸고 그때는 이미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던 터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옆에 와서 듣는다고. 아마 그날 새벽엔 2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부었으니 많이도 와서 들었을 겁니다. 자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죠. 겨울 방학이 오고 전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바닷가라 조선소가 있어요. 2달 동안 일을 하고 개강이 다가오니 다시 그 집에 가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방을 옮길까 했지만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거기에 1년 더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 해는 석유값이 오르면서 자취촌 일대 방값이 30만원씩 더 뛰내었습니다. 저희 집 방세도 30만원이 올랐고 제 방도 올랐지만 다른 방보다 30만원 싼 상태라 더 그러셨겠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그 방에 다시 1년을 살게 됐죠. 처음 몇 달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귀신의 실체가 더 뚜렷이 드러났다는 것만 달라진 점이었죠. 그 일은 어느 날 밤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꿈 얘기입니다. 꿈에서 저는 방학 때 다녔던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 조선소 위치가 제 고향이 아니라 이곳 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다니고 있었죠. 그날도 친구랑 같이 일을 마치고 간단히 술 한잔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운동장에 들어서서 친구와 저는 갈라져서 각자의 집으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친구와 일을 끝내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반쯤 걸어가고 있는데 서쪽 후문, 그러니까 저희 집 쪽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그림자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며 흐릿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를 한 소녀였죠. 이상한 건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한 손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더군요. 덜컥 겁이 난 전 친구에게 야 나 먼저 갈게 라고 외치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애를 스치며 힐끗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한쪽 눈으로 순간적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기겁을 하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죠. 제 방은 3층이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한 층을 올라가기 전에 바깥을 향한 조그만 창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건물에도 그런 창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친구와 그 여자애가 아직 운동장에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운동장 쪽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3층이었던 건물이 한 10층짜리 건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디귿자로 운동장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이 10층으로 바뀌면서 양쪽에 난 창문으로 아까 운동장에서 봤던 그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각 창문마다 하나씩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1층에 있는 얼굴은 저를 올려다보고 바로 옆 창문에선 똑바로. 그 꿈은 제 생애 가장 무섭고 기막힌 꿈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전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방에 있는 귀신의 실체가 점점 뚜렷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룻밤 사이에 가위를 눌리고 5분 뒤에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저를 더 공포에 몰아넣었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 방에서 있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죠. 참 얼마 전에 같은 학번 형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사이트에 올렸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말하길 왜 자기 얘긴 안 했냐는 겁니다. 뭐 별건 아닌데 말씀드릴게요. 그 형이란 사람은 새벽까지 귀신 얘기를 같이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형이 그날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없던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다들 자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애가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더군요. 그 말 들으니까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껏 봤던 그 자리에 그 자세로 아마도 같은 귀신이었겠죠. 어쨌든 그 집에서 2년째 살 때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죠. 그때까지 전 가위에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얘기만 숱하게 들어왔었지만 이상하게 가위에 눌린 적은 없었죠. 근데 자다가 눈이 떠지더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아차 이게 가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은 천장에 붙은 동그란 조명을 바라보고 있고 신경은 몸을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죠. 뭐 하나에서 10까지 세면 가위에서 풀린다느니 새끼손가락부터 움직이면 풀린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나서 열심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천장에 있던 둥근 조명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점점 사람의 형태가 되어갔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디가 얼굴이고 눈인지 입인지 알 수 있을 정도까지 하얀 연기처럼 형태가 완성되더군요. 그런가 싶었는데 그 구름이 저한테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오더니 급기야 바로 눈앞에까지 오더군요. 옴짝달싹할 수 없고 눈만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얼굴로 보이는 연기가 바로 코앞까지 내려오더니 오른쪽 뺨을 스치면서 바닥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조금 축축하고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그 연기가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잠시 진정을 하고 10분 정도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 처음이어서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겨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섬뜩한 건 그 다음이었죠. 다시 잠이 든 저는 이번엔 가위가 아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방 한구석 벽에 붙어서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되어서 방 한가운데서는 제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위에 귀신인지 먼지가 올라타서 제 목을 막 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제 목을 움켜잡고 쇳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 나타났던 귀신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깨어있었던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는 듯이요. 그 장면을 보고서는 다시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깼죠. 그리고 그날 밤은 다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는 다른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듣고 하다 보니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라는 것과 그 위치가 절묘하게도 문 앞 바래진 천장의 아래라는 점. 왜 그 귀신이 그 집에 살던 저에게 그렇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죠. 방 빼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민기적 대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지금 제대하고 복학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분명 그 방에도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겠죠. 대한민국의 3대 흉가 제천 늘봄가든. 제천의 늘봄가든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와 고기를 한 번쯤은 뜯어볼 정도로 대단한 맛집이었습니다. 그 가든은 종업원 1명, 주방장, 아내 이렇게 3명이서 꾸려나갔었는데 부부 사이의 자식은 식물인간인 딸아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의식이 안 돌아온 지도 언 4년. 딸아이가 그렇게 된 후로는 제천에서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맛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행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딸아이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부부는 충격과 슬픔, 고통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몇 달 뒤 거래처와 상담을 하기 위해 아내와 종업원이 차를 끌고 거래처와 약속한 장소로 가고 있는데 마주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 그 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이어서 늘봄 가든 주방에서 가스를 들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수년 된 이야기. 그 뒤로도 많은 주인들이 그 가든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사라지니 그 건물과 땅은 당연히 무소유로 넘어가고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잇따라 줄을 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건물에서 죽건 무슨 사연이 있건 간에 건물과 땅의 값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 중에 돈 많은 한 부부가 또 가든을 사고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몇 달 안 되어 가든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닫힌다는 등 손님이 고기를 시키고 가져다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종업원이 와서 가져다 주었다는 둥. 주방장이 귀찮아서 설거지나 식탁을 그냥 두고 퇴근하고 아침에 와보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둥. 손님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바닥에 뭘 흘리거나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면 누가 와서 무언가로 뒤통수를 때린다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소문은 제천 일대에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빠른 속도로 퍼졌고 땅값과 건물값은 바닥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허가 되어 건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건물은 모두 3층으로 되어 있고 4층은 옥상입니다. 2층에 낡은 원테이블과 의자 1개, 1층에 낡은 옷장, 그리고 3층에 깨진 전신 거울을 빼곤 모두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유주는 어느 한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이 건물은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즘엔 별로 뜸하지만 내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한 7, 8년 전만 해도 1년간 제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중 20% 이상이 늘봄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그것도 걸어서. 계속 똑같은 길만 가고 있다. 휘발유는 다 없어져 가는데 계속 가도 그 가든만 계속 나온다. 커브에서 갑자기 누가 뛰쳐나왔다. 계속 생각해보니 어린 여자였다. 거의가 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TV에서 제천 늘봄 가든 편으로 어느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거기선 다른 지역에 온 유명한 무속인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늘봄 가든으로 들어가서 막 귀신과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도 잠시 자막엔 돌발 상황이라고 뜨면서 갑자기 여자 무속인이 나갑시다. 어서 나갑시다. 카메라맨이나 다른 스태프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하면서 황급히 뛰쳐나가는 그 무속인을 뛰쫓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작진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제서야 그 무속인은 입을 연다. 내일 다시 오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영들은 감당하기엔 제 그릇이 턱없이 부족하군요. 내일 제가 잘 아는 무속인들과 다시 오죠. 다행히 그 방송은 녹화 방송이라 편집이 돼서 바로 다음날 이야기가 방영되었고, 다시 온 멤버는 어제 그 여자 무속인,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아주 젊은 남자 무속인, 45세 이상 돼 보이는 중년의 남자 무속인, 그리고 제작진들. 이렇게 다시 멤버를 구성하고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1층이나 2층까진 좋았지만 3층에서부터 점점 그들은 발걸음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말했다. 여기 다 있구먼. 뭐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저기 전신 거울 앞에서 머리 빗질하는 여자아이가 있네요. 그 당시 TV로 시청하고 있던 나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자 여자 무속인이 말한다. 이래서 내가 혼자 못 온 거야. 감당이 안 된다니깐. 여기서 하늘 못 가신 분들 억수로 많구먼. 좋기 80명은 돼 보이네요. 80명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계신 분은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건 완전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고스트 하우스. 뭐 그 정도. 영혼만 80개 이상이라니. 그러고는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누다 그 방송은 별 사고 없이 끝마치게 된다. 이제 늘봉가든에서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말씀드릴 차례군요. 때는 내가 고3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 그 사이 기간이었다. 그래도 겨울이라 아직 좀 쌀쌀하지만 내가 덩치가 크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더위를 빨리 타는 편이었다. 그래서 무서운 거나 서늘한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여하튼 하루는 친구들과 여관에서 마지막이다 하고 뒤풀이 겸 술을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거기 갈래? 어디? 늘봄. 돌았나? 졸업하자마자 초상 치르고 싶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막무가내로 가자고 하는 친구들을 막을 순 없었다. 결국은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갔다. 그곳에 간 시간은 새벽 1시. 꼭 가야겠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유턴하니? 도무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었다. 술 내가 쏠게, 다른데 가자. 넌 들어가지 마 그럼. 고집쟁이 새끼들. 그렇게 우리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이리저리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가든에 도착하게 된다. 차를 세우고 자기들도 무서웠는지 차를 가든 정면에 앞을 두고 가든을 향해 라이트를 가장 밝게 켜둔다. 너 진짜 안 갈 거야? 안 가. 그럼 너 차 안에 혼자 있어야 돼. 짜증 났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들은 가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멤버는 5명, 들어가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한다. 맨 앞에서 앞장설 사람을 추리는 것이다.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그렇게 지기 싫은 가위바위보는 없었다. 다행히도 나는 3번째에서 걸어가기로 했다. 앞장은 그 먼저 가자고 나랑 실랑이를 벌였던 친구가 서기로 했다. 솔직히 1층은 소문보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행히 차의 라이트가 1층까진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마도 1층은 갈빗집이라 홀로 쓰였던 것 같다. 여기저기 원테이블 자국이 남아 있었다. 2층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낡은 원테이블과 먼지 쌓인 식탁용 의자. 그때 어느 놈이 말한다.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저기 앉고 사진 찍자. 그렇게 우리는 2층으로 겨우 들어오는 차의 라이트에 의존하여 가위바위보를 하게 된다. 결과는 나의 패배. 결국 그렇게 정말 지기 싫었던 가위바위보를 지고 의자에 앉게 된다. 결국 남은 4명이서 핸드폰으로 나를 찍고 사진은 확인 안 한 채 드디어 3층으로 가게 된다. 3층에 오자마자 우리들이 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유는 차의 라이트의 사정거리가 3층엔 도달하지 않고 오로지 핸드폰 라이트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3층에서 맨 처음 보이는 것은 저기 구석에 있는 깨진 전신 거울. 거기서 우리는 또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기로 했다. 이번엔 다 같이 찍는 거라 내 핸드폰도 꺼내어 사진을 찍었다.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최대한 밀착하여 5명이 전신 거울에 최대한 다 나오도록 찍었다. 그때 누군가 말한다. 저기 뭐야? 뭐가? 저기 말이야. 거울 반대쪽에 있는 닫힌 문을 가리키면서 그 녀석은 눈을 손으로 가리며 말을 한다. 저게 뭐? 뭐가? 말해 빨리.
우리는 다그친다. 그 녀석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니 말한다. 저 문 사진 찍을 때 열려 있었어. 지랄하지 마. 진짜야. 지랄하지 말라고. 제발 사실이 아니길 빌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거 구라면 뒤진다. 진짜야. 내가 봤어. 우리가 뒤돌아볼 때 문이 닫혔어.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닫혀있는 문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폐건물 치고는 그 문이 조금 새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한 10초 정도 있었을 때 우리는 기익하며 열리는 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그것을. 그것은 검은 형체의 사람. 귀신. 어두워서 거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아무도 핸드폰 라이트를 그것에 비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마치 칠판에 손톱으로 긁는 그것과 흡사한 소리를 내며 그것은 우리에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먼저 소리를 질러댔고 우리는 자기가 순간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계단을 두세 칸씩 내려왔다. 차에 탔다. 재빨리 시동을 걸고 빨리 시내로 가자는 생각뿐이 없었다. 운전석에 앉은 친구는 재빨리 시동을 걸고 시내로 악셀을 밟기 시작했다. 차는 달리고 있다. 계속 달리고 있다. 앞에 보인다. 벌써 네 번째다. 그것을 지나왔다. 한 5분을 달렸을까? 또 다시 우리 눈에 그것이 들어왔다. 이미 우리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극에 달아 있었다. 그때 이미 경찰에 3번이나 신고한 상태였고 3번 다 그 미친놈들은 장난전화랍시고 개무시를 한 상태였다. 제천중앙 파출소입니다. 새끼들 장난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라고요. 이런데 장난전화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해라. 진짜라고 사람이 죽는다고. 빨리 오시기나 해요. 지금 미치겠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우리는 벌써 10번도 더 본 늘봄가든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잠이 온다. 마치 수면제를 통째로 씹은 것처럼 잠이 온다. 힘든 몸을 들어 뒤를 본다. 아이들이 자고 있다. 자면 안 돼. 일어나봐. 같이 있던 친구 성훈이 목소리였다. 여기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병원이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신고한 경찰은 신고받고 반신반의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경찰분들 서너 명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거기서 그들이 본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것은 늘봄 가든 앞마당을 원형으로 끝없이 돌고 있는 우리들의 차였다고 한다. 경찰은 우리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우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차는 계속 앞들에서 원을 그리며 돌고 있고 경찰들은 그 차를 세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다행히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타이밍 맞춰서 경찰차를 후진해서 우리 차의 앞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차는 거짓말같이 섰고 우리들의 차 안을 본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차 안에 우리들은 모두 기절한 상태였고 운전석에 있었던 친구마저 핸들도 잡지 않은 채 기절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 깨어난 것이다. 사진 봐봐. 그 거울에서 찍은 사진. 그게 말이다. 사진이 없다. 내가 의자에 혼자 앉아서 찍은 사진조차도 친구들의 핸드폰엔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각자 돌아갔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100여 명에게 해준 것 같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내 인생 최악의 밤이었다. 여담이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가끔 친구들을 만나 그 이야기하면 아직도 척추에 남아있는 그때의 소름을 느낄 수 있다. 아직도 아니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날 우리가 3층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으며 핸들도 잡지 않은 차를 원을 그리며 가든 앞에서 돌게 한 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날 가든에서 뭘 한 것일까? 그 건물 철거를 왜 안 하냐면 철거하는 분들이 저주받는다고 안 한다고 한다. 그리고 소유주이신 목사님이 그것도 반대하시고 이건 여담인데 언젠가 친구가 택시를 잡아서 늘봄 가든으로 가자고 했다가 아저씨에게 된통 혼난 적이 있었단다.